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술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에 우리 김현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를 듣다 보면 좀 행복한 소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행복한 소식을 전달해 주실 거로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늘 경제 소식도 암울했던 것 같아요. 불행했던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돈이 되는 이야기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네. 크리스마스 준비를 뭘 하고 계신가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해야 돼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행복하지 않기 시작하는지. 저한테는 그냥 똑같은 주말이죠. 아, 그러니까 본인의 바람을 그 연구소 이름으로 쓴 거네요. 네. 이렇게 되기를 바래. 맞아요. 그 모든 어떤 회사의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이 그 결핍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여기, 진짜. 이게 이 깍두기 형님들이 여기 착하게 살자 그러면 착하게 못 살기 때문에 착하게 살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우리는 늘 최선을 못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것처럼. 예. 제일 도움되는 말씀을 지금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다 결핍에서 하는 말이었군요. 맞습니다. 자기의 컴플렉스를 반영한 게 다시 이제 슬로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걸 지금 목표로 삼는. 전화해야겠다. 제가 그러니까 성탄절날 뭘 못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 뭐 해요 남들은?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저도. 아, 여기 들어가는군요. 네, 근데 어제 네. 기사 중에 저를 쇼킹하게 했던 기사는 케이크 기사였는데. 네. 케이크요? 호텔에서도 이게 디저트나 이런 게 자존심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급진. 근데 네. 지난번에 여름엔 팥빙수 대전이 있었어요. 아, 고가의 예, 고가의 팥빙수. 망고 막 올라가 있고. 네, 그래서 예. 8만 원, 10만 원 막 이랬잖아요. 요즘에 케이크 지금 고가로 나오는 게 한 25만 원짜리가 있나 봐요. 무슨 웨딩 케이크인가요? 그러니까 3단 케이크 같은 아니요, 거 아니죠? 성탄절 케이크라니까요. 맙소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호텔에서 이제 그 두 가지 25만 원짜리 케이크 이제 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누가 사 먹나 이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참 양극단의 소비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덕시 씨가 네. 케이크는 25만 원짜리 사서 집에 와서 성탄절 축하를 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먹는 거는 편의점의 마지막에 그 세일하는 도시락이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 사람이에요. 제 월패드 해킹해서 보셨나요? 아, 진짜 어떤 제 사람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요즘 소비 생활이 그렇다는 아, 거예요. 자신의 맞아요. 취향과 예. 그리고 자신의 그 취향을 저격하는 아이템은 와인이나 뭐 위스키나 이런 건 그런 건 비싼 아끼지 돈을 않고.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또 의외로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고물가다 보니까 생필품의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못생긴 사과 이런 거 싸게 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몰리고. 야, 이거 가심비와 가성비를 동시에 쫓는 네. 그런 거 같네요. 어. 근데 25만 원짜리 케이크 그 정도면 이웃집에 떡 돌릴 수 있는 돈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뷔페 가가지고 시루 떡 돌릴 수 있는 돈인데. 비싼 데서 뷔페를 한 5-6명 쫙 쏠 수 있는. 할 수 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가 잘 되고 매진일 것 같은데 야. 그거 자체는 맛이라든가 케이크라는 걸 넘어서 무언가가 있다 분명히 그렇죠. 내가 이렇게 비싸고 고급진 걸 사왔어. 그 사실 그렇게 만든 케이크는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 이쁘게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걸 어떡하지? 이제 처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범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먹어보면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천상의 맛은 아닐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천상이 마시려면 설탕이어야 되는데 네. 그 설탕 많이 들어가는 그 몸에 나쁜 건 또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씨 데는, 실망했구나. 벌써.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에 지금 네. 고물가나 경기 불황 그렇죠. 때문에 냉장고 털기, 아까 제가 무지출 챌린지 네, 맞아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뭐 소비를 좀 줄이긴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경기도 어려운데 소비를 줄이시는 게 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소득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소비를 줄이는 게 이제 1번이니까. 네. 근데 소비를 어떤 부분을 줄이실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항목들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 그리고 과거에는 물 쓰듯 썼던 거 이제 네. 물하고 전기요금, 난방요금 많이들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기요금이 사실은 너무 싸니까 지금도 다른 국가에 많이 비해서. 오르진 않았으니 그냥 방마다 불 켜놓고 또 난방 틀어놓고 창문 열고 넣으면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게 좀 이게 신경을 그렇죠. 써서 아끼려고 노력 좀 하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못 줄이는 거 줄이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네, 그렇죠. 드시는 거는 그래도 좀 맛있게. 저는 식구들과 밥 먹는 메뉴 같은 경우는 막 너무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맞습니다. 바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못생긴 사과가 맛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작은 애들이 더 맛있어요. 원래 이제 벌레 먹고 이런 것들이 네. 벌레가 맛있는 것만 찾아가잖아요. 벌레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벌레도 단백질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요? 그래도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을 위해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생각하는 건 네. 요건 것 같아요. 과연 이제부터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될 텐데 너. 13월에 월급이 될 것이냐 아니면 13월에 세금이 될 것이냐. 예. 근데 초반에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대부분 많이 환급을 받고 일종의 보너스 같은 느낌을 기분이 좋았다면 네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월급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또 내야 되는 게 생겨서 세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현우 소장님께서 또 행복을 네. 슬로건으로 걸고 계신 만큼 네. 이제 연말정산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는 방법 네. 결국엔 탈세는 안 되겠지만 절세의 방법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솔로이신 분들은 그냥 뱉어야죠, 뭐. 그렇습니다. 네. 뱉을 그리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이렇게 돌려받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혼자 사시면 나는 솔로는 뱉어야 돼서 네.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이 받을지 뱉을지를 네네. 결정을 할 때 예전엔 서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엔 작년부터 좀 쉬워지지 않았어요? 계속 쉬워지고 있어요. 연말정산 뭐 간소화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네. 예전에는 못 대와라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개인별로 동의만 하고 그 홈택스 들어가서 클릭만 해서 그것만 빼놓지 않으면 사실상 연말정산은 어려울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연말정산을 지금 연말에 와서 할 게 과연 있느냐? 네.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지금 내년에 해야 될 내년 1월, 2월에 걸쳐가지고 해야 될 그 연말정산 절차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문제 다 풀었잖아요. 네. 그 문제 푼 걸 OMR 카드에 옮겨 적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 썼는지 안 썼는지. 네,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문제 풀 수는 없고 이것만 잘 체크해서 내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뭔가 잘한다, 잘 못한다는 거의 없는. 하지만 한두 가지는 챙기면 조금 더 돈을 환급 받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챙기셔야 되고 뭐 안경 구입비나 이런 것들도 요즘엔 조회가 되는데 가끔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컨택트 렌즈나 이런 거 구입비가 조회가 안 될 때가 그렇죠.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거를 공제받는 경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산세를 물면서 물어야 토해내야 되니까. 되니까. 네. 예를 들자면 올해 작년에 이제 서학개미들 많이 늘었잖아요. 이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외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는 세금 없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투자했는데 1,500만 원이 됐어. 네.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으니까 500만 원이 차익이죠. 네. 이 중에 250만 원은 공제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세금을 안 물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건 세금만 안 물린다 뿐이지 소득으로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있고 남편분만 회사를 다녀요. 그러면 이분을 인적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기 위해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소득 금액에는 해외 주식 양도 차익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50만 원은 안 됐지만 100만 원이 넘었으면 이분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올리게 되면 생각보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되죠. 자칫하면 요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탈세가 되는 거죠. 몰라서 이제 몰라서 올리면 나중에 오히려 더 토해내라 이렇게 될 수 가산세를 내야 될 있습니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서 나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수익 안 났는데 이분을 여기다 올렸을 때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았다. 뭐 의료비도 많이 쓰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봤더니 100만 원 간당간당하게 넘었어요. 네. 라고 하시는 다시 분들은 사요? 팔면 됩니다. 손해 본 주식을 지금 아. 팔면 이게 이직의 손실상태가 양이 되거든요. 줄어드니까. 100만 한 130만 원 정도 수익 났다 그러면 계좌 중에 5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난 거, 4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난 걸 지금 팔고 다시 사면 어쨌든 마이너스로 찍혀요. 그럼 이게 손실이 상계돼서 100만 원 안 넘어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니까 만약에 다른 걸 지금 내가 500의 이득을 본 게 있어요. 네. 거기서 400만 원어치를 딴 걸 사면요.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 지금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 건 상관이 없고 이거를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안 한 건 상관이 없다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팔아가지고 내 돈이 됐느냐 손실이 났느냐를 결정짓는 거고. 500만 원 팔아서 400만 원어치를 또 사도 500만 원 차익이 이득을 나는 본 거는 거니까 그거는 거기에 바뀌지 대해서 않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거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250만 원만 안 넣으면 세금 안 내겠지 하고 있다가 이제 연말에 가서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예 안 돼서 네. 이분이 뭐 넣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럼 소득이 그렇게 발생을 하면 그분 건강보험도 커버가 그렇지는 안 해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건강보험은 이제 250만 원 넘는 이 세금을 내는 걸 기준으로 이 세금 건강보험공단에 기준으로. 또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테슬라 주식을 사가지고 네. 네. 250만 원을 네. 벌었어요. 26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근데 네. 10만 원만 세금 내는 네, 거죠. 저는 이제 전업주부예요. 네. 그런데 남편의 의료보험에 제가 커버가 되다가 아하. 이 소득이 잡히면 커버가 안 돼요? 그 소득 기준이 연간 1,000만 원은 넘어가지고 아. 이것도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예. 뭐 부동산 자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로 소득 잡혔어요 하는 건 건보료에는 걱정 안 영향이 하셔도 없지만 되고. 요 인적 공제는 영향이 그렇죠. 있다. 인적 공제엔 영향이 있어서 이거를 그거 아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모르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서 각종 줄줄이 혜택들 다 받았다가 이거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세금 다 토해내야 되고 가산세까지 내야 되니까.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제일 걱정해요. 어. 형제가 여러 명 있으면 네. 부모님의 이제 인적 공제를 누가 할 것이냐 그렇죠. 결정을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의료비 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네. 보통은 이제 본인 앞에 올려서 이제 인적 공제를 받는데 부모님이 알고 보니 성학개미셨어. 그러면은 그래서- 그 방법은 있어요. 인적 공제만 안 받고 기본 공제 부양 가족으로만 올려가지고 의료비만 이렇게 받는. 그렇게도 네, 가능해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되게 복잡한 것이 소득 기준이 어떤 거고 네. 소득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게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부터 바로 세금에 관한 것들이 알바비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인 내용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실은 납세 의무라는 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어디도 안 가르쳐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금이라는 거를 맞닥뜨리게 될 때는 네. 직장 생활을 할 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연말정산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연말정산의 개념조차 몰라요. 당연히 한동안 모르다가 네. 연말에 뭘 정산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냈던 세금과 실제 네. 결정세액을 보고서 많이 냈으면 받는 거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네. 사실 사회초년생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 아는데 10년 걸렸어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하다 내래니까 보면- 냈어요. 내래니까. 이게 돌려받을 때는 별로 안 궁금해요. 맞아요. 연말정산하면 돈 받거든요. 근데 네. 토해내면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럼 그때부터 궁금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손해보거나 이득 보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네. 제가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더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네네. 뭔가 둘 다 비슷하면서 달라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네. 공제라는 말은 어디선가 뺀다라는 거죠. 요거 공제해줄게, 공제해줄게 뺀다는 건데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역시 이제 모르겠어. 한 줄로 설명을 하고 네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연봉 1억을 준다. 세전.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연봉 1억을 준다 하면 좋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월급을 받아보면 이것저것 다 뗍니다. 네. 뭐 건강보험료도 떼고 국민연금도 떼는데 거기에 소득세를 떼죠. 네. 그건 그냥 일괄적으로 대충 띄는 세금이에요. 미리 다 떼가지고 나중에 연봉을 받아보니까 실제 1억이 아니라 한 8천만 원 받았더라. 네. 이게 세후소득이잖아요. 세후소득. 네. 중요한 건 그럼 세금은 1억에 맞춰서 내야 되냐, 이 세후 8천만. 8천에 맞춰서 내야 되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제3의 소득입니다. 즉 8천을 내가 통장에 입금 받았지만 네. 나는 자녀도 많고 애들이 또 아프기도 아파가지고 병원도 많이 가고 교육비도 많이 쓰고 밥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돈 많이 썼어요. 이러면 실제로 8천만 원 벌었지만 세금을 낼 능력이 많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 소득에서 이것저것 빼주는 겁니다. 그게 소득공제. 그렇죠. 교육비 쓴 거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니까 빼주고 뭐 머릿수가 5명이야? 그럼 인적공제로 한 명당 150만 원씩 빼주고 밥 많이 먹어. 애기도 있네? 그러면 애기니까 또 추가적으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 소득을 줄여주는 거. 네. 즉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세금이 적겠죠. 적게 되겠죠. 줄어든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세액이 200만 원 내야 됩니다라고 나왔는데 이거에서 빼주는 거. 네. 세액에서 빼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에서 빼주는 게 훨씬 크고 훨씬 크죠. 좋네요. 똑같이 소득공제 10만 원, 세액공제 10만 원 그러면 그럼 세액공제 10만 원 받아.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큰 거죠. 소득공제 10만 원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없는데요. 근데 세액공제 10만 원 해주는 거 없을걸요? 있나요? 세액공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뭐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것보다 퍼센트로 되죠. 주로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 네. 의료비는 적게는 15%에서 뭐 장애인 그런 거 사게 되면 2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기부금. 정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까지는 100%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10분의 100이에요. 그러니까 90점 몇 %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낸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다. 그게 세액공제로요? 세액공제로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실상 하시게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사실은 그 소득공제라고 하는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네. 그 내가 예를 들면 정치 기부금은 10만 원을 냈어요. 네. 그럼 나중에 세금이 뭐 500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네. 10만 원을 그대로 다 돌려주는 다 돌려주는 한다는 거죠. 거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좋아도 정치 후원금 자금으로 할 가는 줄 거예요. 없어.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정치 후원금으로 그치. 가게 되는 거죠. 국가 대신에 어떤 정당에게 주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냈다 돌려받으니까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아, 어차피 네. 그럴 거. 거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세액공제 대표적인 오. 예들이고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이나 IRP 뭐 이런 절세 상품들도 세액공제용 상품들입니다. 그 소득공제 이제 카드 금액이 제일 문제인데 네. 사실 집에서 쓰는 카드 요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트 가고 뭐 이렇게 긁은 건데 근데 그것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본인 소득이 얼마 이상이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해준다 맞죠? 맞습니다. 4분의 1이 넘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 1억으로 다시 얘기하죠. 네. 자, 1억의 연봉이 있어요. 연봉이 있으면 최소한 1년 내내 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끊어서 쓴 게 2,500만 원은 넘겨서 써야 그때부터 공제 혜택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 밑으로 그 이제 넘은 거 2,700만 원 썼으면 200만 원만 공제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소득 잠시 공제. 여기서 소득이자라고 했잖아요. 그 소득도 아까 세 가지 소득이 있다고 했으니까 세전 소득의 4분의 1인가요? 아, 세전 소득의 4분의 1이죠. 아이고야. 네. 그러면 사실 1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뭐 800만 원 정도 입금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마트 가서 긁고 한 게 200이 넘어야 돼. 200이 넘어야 돼. 돼요. 그게 안 되나요? 그러면 아니 되기는 되는데 네. 그 넘는 금액부터가 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넘는 2,500. 금액부터군요. 네. 넘는 금액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한 3천만 원 쓰면 500만 원만 해주는 거예요. 2,000원, 3천만 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네. 4분의 1은 무조건 세금을 무조건 내야 써야 되는 된다는 거죠. 써야 거죠.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넘겨서 쓰게 되면 그때부터 공제 혜택이 얼마나 되느냐? 네.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쓴 금액의 15%. 그러니까 아.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쓴 금액의 30%예요. 그러면 2,700만 원 썼어요. 네, 네. 200만 원 초과했죠. 네, 200만 원 초과했잖아요. 네, 이걸 다 신용카드로 썼다라고 네. 한다면은 이거의 15%인 한 30만 원 정도. 다 빼주는 게 아니고 1억에서 30이 빠지는 거예요. 1억에서. 1억에서 30이 빠지는 거니까 사실 세금에서 굉장히 빠지는 게 아니고 미미한 1억에 겁니다. 30. 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랑 그 직불카드는 30%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니까 200만 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30% 이 60만 원이 1억에서 빠지는 거죠. 1억에서 빠져. 네. 그러니까 소득의 양에서 이제 그렇죠. 60을 뺀 걸로 해준다. 네. 근데 다 그거 해주는 게 궁금하실 아니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25% 4분의 1을 초과해서 쓴 게 네. 내가 신용카드도 쓰고 체크카드도 쓰고 어, 현금도 그죠. 쓰고 그런데 이거는 뭘 해줘? 네. 신용카드를 많이 썼으면 신용카드를 해주나? 이건 유리한 쪽으로 해줍니다. 아, 이득이 되는 그렇죠. 걸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해주니까 이 25%를 채울 때 먼저 채워줘요. 아. 그 다음에 뭐 현금 영수증 끄는 거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 이런 것들은 더 해주잖아요. 더 해줘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맨 위에. 그래서 어. 이 납세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주니까 그건 굳이 고민 안 하셔도 하셔도 돼요. 하지 않아도 네. 알아서 가장 좋게 그럼 해준다. 1억에서 만약에 제가 카드를 한 달에 500만 원씩 6천만 원 썼다. 네. 오, 네. 그 왜냐하면 생활비를 다 그쵸. 카드로 쓰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사실 핑계는 가계부 쓰기 싫다는 얘기이긴 하지만 귀찮아서 계속 핸드폰을 계속 갖다 대면서 결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을 근데 만약 부부인 경우는 나눠요?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평상시에 잘 쓰셔야 돼요. 누구 명의냐 그거에 따라 아. 아, 누구 카드냐. 네. 왜냐하면 하냐. 가족 카드를 쓰는 경우가 아빠 명의에서 다 쓰는 네, 경우도 네.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아빠로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맞벌이 직장인이다. 네, 맞벌이 직장인. 그런 쪽에서는 서로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서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맞벌이 직장인 중에 야, 네 걸로 이번에 몰자 해가지고 아내의 카드를 남편 쪽으로 몰 수는 없다는 거. 아내의 명의로 쓴 거는. 쓸 때 아. 처음부터 카드를 잘 남편 해야 카드를 된다.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왜요? 부부는 일심동체고 하나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소득이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원래 세금은 개인별로 네. 납세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건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쓴 것도 같이 포함을 해주자. 근데 부양가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벌이니까. 안 되죠. 맞벌이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많이 버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그나마 왜냐하면 4분의 1을 넘어가는 초과분이 많을 테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아 그래요 또? 왜냐하면 자 많이 막 연봉이 1억이에요. 네. 근데 한쪽 아내는 6천만 배우자는 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네. 2,500만 원이에요. 네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25%를 넘기는 게 아내분이 훨씬 더 쉽죠.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분은 세율이 낮아요. 세율이 네. 내게 되는 부담되는 세율이 연봉이 2,500만 원 정도면 이분의 소득 곱하기 15% 정도가 세율로 잡힙니다. 근데 1억이면 거의 한 40% 가까울 텐데. 36%. 공제되기 전이니까 뭐 한 34%에서 35% 왔다 많이 갔다 내야 할 거예요. 되잖아요. 33%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4분의 1을 초과해서 쓰게 된 거면 효율이 높은데 네. 초과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요분은 초과를 하기가 쉬운데 초과를 해봐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지출이 얼마나 많냐. 거의 우리는 번 돈 다 써요. 이러시는 분들은 남편 쪽으로 보는 게 좋고 저희는 소비가 적습니다. 그런 집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네.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는 지출을 잘 안 하는 편이다 네. 라고 한다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만약에 몰랐는데요? 근데 12월이야.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내년에 소득이 늘어봐야 5%에서 뭐 10% 안쪽으로 소득이 늘어나니까 지금 지출이랑 계산을 해보시고 네, 네. 올해 못했다면 1월 1일부터라도 한쪽 카드로 몰아서 그렇죠. 어느 쪽일지는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거 굉장히 너무 어려워서 이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요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두 개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소득과 세율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네. 것들을 따질 능력이 사실 일반적인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이 하기 쉽지는 않아요. 연말정산 저 계산기가 미리 해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조차를 모르니까 세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누진세율 이거는 네. 전기요금 오르듯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면 점점 비싸지는 구조인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어느 쪽이 유리하다가 대략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누진세율 구조를 잘 모르시게 되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은 좀 학교에서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일부러 안 가르친 건 아닐까라는 음모론을 제기해 봅니다. 저도 네. 그런 음모론을 들은 적이 그냥 있어요. 고지서가 나오면 내세요. 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맞네요. 해봅니다. 이 수능에 만약에 세금 관련된 거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재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세금의 천재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수능에 과목이 있으면, 네. 세무 그렇죠. 과목이 있으면. 네. 주장합니다. 세무 과목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쵸? 걸로 해서 네. 네네 하나 오. 집어넣어도 사실 이거 굉장히 또 공부하다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엔 내가 내 그렇죠. 소득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의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주장을 한번 해보는데요. 교통비 네, 네, 소득공제를 따져보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금부터 열심히 네. 다른 거보다 대중교통을 타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름값 내가 내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타는 게 기존의 40%에서 80%로 늘어나기는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한 달에 내가 버스를 6만 원어치 탔다. 그러면 이거 좀 민망하네. 6만 원에 40% 네. 24,000원. 24,000원이었는데 80%니까 48,000원. 48,000원을 소득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소득에서. 48,000원 깎아준다고요. 근데 똑같은 물건을 샀을 때 사실 네. 그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없기 없네요. 때문에 뭐 사실 기름을 샀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신용카드로 샀으면 15%니까 네. 현금을 내고 우리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죠. 뭐 체크카드로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러면 똑같은 한 6만 원을 기름을 넣었는데 체크카드로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30%밖에 안 되는데 이건 네. 80%니까 대중교통을 타는 게 이 교통비도 훨씬 더 절약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중교통비에는 뭐 KTX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대중교통인 대중교통 네. 택시나 대중자가용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택시나 비행기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아이고야. 네, 안타깝지만 택시와 비행기는 그래서 제외되고 그건 안 돼요. 어차피 또 연말정산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네. 왜냐하면 이독실 씨 저 소장님 아무도 연말정산 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연말만 되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이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만드시는 PD님들이 글로 나 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연말에 하면 연말정산 방송 네. 많이 나옵니다. 한 근데- 4월, 3월쯤 되면 종합소득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예전에 은행 가면요. 네. 이때쯤 되면 그 퇴직연금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 내면 지금 돼요. 뭐 이런 거. 그렇지. 지금 하면 된다. 아, 얼마 안 지금 남았다. 다 몰아서 내세요. 이렇게. 되기는 되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 이 섣불리 가입할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라든가 IRP라는 건 내가 납입하는 금액의 최소 13.2% 지방세 포함해서 혹은 많게는 16.5% 이건 소득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넣으면 13만 2천 원을 그냥 세금으로 돌려주거나 세액공제 해준대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16만 5천 원을 돌려주거나 결국은 그게 확정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꿀팁인데 이거. 이게 되게 좋기는 한데 문제는 얘가 묶입니다. 55세까지 못 써요. 못 뺀다. 네. 벌써 뺏었으면 토해돼야 또. 토해내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16만 5천 원을 돌려받았잖아요. 이걸 100만 원 넣은 걸 깨게 되면 16만 5천 원만 내는 게 아니라 네. 자 100만 원을 넣었는데 여기에 이자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120만 원이 됐어요. 그럼 120만 원에 16.5%를 빼는 겁니다. 신중하셔야겠다. 수익이 나면 내가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토해내는 내야 게 더 많이 냈고 물론 마이너스가 나면 뭐 100만 원이 90만 원이었다. 그러면 16.5%는 더 적으니까 하지만 세금 덜 낸다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간에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언제 쓸 수 있냐?
55세 이후가 됐을 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서 받아야 돼요. 네. 연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도 세금을 5.5% 내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급은 받지만 목돈이 장기간 묶여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연말에 갔는데 뭐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이 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400만 원까지 오시잖아요. 세액공제 이거 넣으시면 뭐 130 얼마 네. 돌려드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돌려받기는 하는데 자 400 내고 130 이거는 조금 네. 무리가 있죠. 400은 이제 한 10년 이상 최소한 묶여 있는 네. 건데 그러면 기왕이면 안 그래도 가입할 생각이 있었다면 네. 내년 1월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올해 10월에 가입하는 네네. 게 낫다라는 거지만 그렇죠. 세금의 공제를 목적으로 갑자기 혹해서 가입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신중할 필요도 있고요. 저는 근데 연차가 낮은 직원들한테는 이거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잠겨야지 애끼지 돈을 안 써요. 안 맞아요. 잠기면 그냥 이 400만 원이요 쓰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갔다 오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와서 그냥 네네네네. 스치듯 안녕이에요. 네, 그러니까 55세까지 다 세금 때문에 이걸 못 쓰네 해야지 이게 이제 묶이지. 저희 아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를 하실 게 네. 사회초년생들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제도가 있어요. 네. 소득세를 90%를 깎아줍니다. 5년 동안. 그럼 이분들은 그 소득세 감면, 즉 내는 소득세가 없어요 거의. 그 네. 나머지 10%는 기본적인 인적공제나 근로소득공제로 없어지죠.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5년 동안 나는 세금 안 내.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되니까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했을 때 돌려받을 세금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가입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걸 신청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죠. 그게 아니면 굳이 아니면- 여기 가입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네. 부모님한테 맡겨놔도 된다. 그거는 무슨 말도 이제 안 되는 얘기예요. 없어지나요 그러면? 어렸을 때 세뱃돈을 잘 돌려주셨던 부모님이다 그러면 믿을 수가 있는데 아니셨던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네. 아 그리고 이미 독립을 했는데 엄마한테 맡기다니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따님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빠한테 맡기면 괜찮아. 아빠는 수익률도 높아라고 네. 얘기하고 싶은데 네. 네, 벌써 자기 걸 챙겨갑니다. 아이들이 똑똑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으셨죠. 근데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지 않아요? 월세 낸 네, 것도. 이게 월세 낸 것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제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선이 있어요. 근로소득자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겠죠? 예,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은 안 되고 네. 근로소득자 중에서 연봉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네. 월세액 최대 750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7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그냥 무시되는 거고 네. 750만 원에 대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12%. 이것도 이제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50만 원씩 600만 원 월세를 네. 냈어. 그러면 그중에 적어도 10%인 60만 6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네.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데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주인분의 이게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내가 혹시나 무슨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게 좀 속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서 혜택을 다 챙겨가면 말하자면 집주인 입장에선 계속 통보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세청에. 그러니까 집주인에게는 당신 돈 번 거잖아라고 뭔가 추궁할까봐. 임대소득 저기 내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사실상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눈치 보였는데 이제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월세 신고에 대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9억을 초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신고를 안 하기는 하지만 네. 주택 임대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건 그분들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건 이제 눈치 안 보셔도 되고 심지어 이제 계약 조건에 그런 걸 이제 특약으로 걸어놓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이요? 이런 거 연말정산 때 뭐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엄연한 탈세인 걸리잖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약 조건에 우리는 범법 행위를 하자라고 해놓은 건 아하. 사실은 지켜도 된다. 이거는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혹시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경정 청구라고 있습니다. 이제 5년 뒤에도 청구를 할 수는 있으니까.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경정 청구를. 그렇죠. 이게 아까 어떤 문제냐면 말씀하신 게 다 맞지만 예를 들면 내가 2년 살고 2년 더 재계약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땐 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인지상정이니까. 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입금을 할 때 이제 이체를 할 때 보면 월세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아예 그래서 그렇게 좀 쉽게 되는 부분들이 네. 있더라라는 거죠. 참고하시면 요즘에는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네. 못 빠져나가요. 그런 네. 거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비 세액 공제가 굉장히 크고 예. 특히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두는 경우에는 사실 수술도 자주
하시고 드시는 약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요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게 중요한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든 적든 똑같죠. 네. 10만 원, 10만 원 똑같이 돌려받는 거고 10%면 똑같이 돌려받는 거니까 의료비는 3%를 초과해야 됩니다. 소득에. 그러니까 소득의 소득이 3%.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훨씬 더 아하. 유리하죠. 카드를 네. 그쪽으로. 똑같이 네. 100만 원 썼어도 1억 번 사람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써야 되는데 2,500만 원 번 사람은 75만 원 요 정도만 의료비를 쓰면 되는 거니까. 네. 부모님 카드로 한다면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부양가족이면. 부양가족으로 하면 부양가족이면. 그분이 쓴 의료비는 따라오는 거니까. 어허, 그거는 네, 네. 그러네요. 그 기부금 공제도 아까 정치자금 얘기도 하셨는데 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아무리 조회해도 조회가 되지 않으니 아, 그거는 그죠. 영수증을 따로 떼셔가지고 아하. 제출을 네, 하세요. 연말에는 뭐 교회나 이 절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이거 하실 분들 기부금 네, 네. 영수증 떼준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네. 다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지금 아까 이독실 씨가 한 말에 진짜 공감 가는 머리가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으로 네. 우리 투데이 잡스 3.0을 보시는 분한테 연말정산 요것만 꼭 하세요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홈택스 들어가시고 좀 클릭 하는 게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홈택스 안에서 연말정산 때 잘못하시는 실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세금을 돌려받는 거 좋은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잘못해서 토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쵸. 제대로 신고하시는 게 차라리 절세지 조금 욕심내가지고 혹은 잘못 알고 요것도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토해내는 건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그런 것들 주의사항 잘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잖아요. 그분들이 처음 만약에 이번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어렵겠지만 하나씩 검색해서 해결하면서 하면요. 제가 처음에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내가 드디어 사회 구성원이 되고 어른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즌이니까요. 한번 꼼꼼하게 챙겨가시면서 이번 기회에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는 경지다 우리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